1841년 태평양에 거친 파도 위에서 한 젊은 선원이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향유고래가 작은 포경선을 덮치자 선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 22살의 허먼 멜빌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바다의 리바이아단을 보았다. 그 거대한 생명체는 마치 시면에서 솟아오른 신과도 같았다. 내 영혼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언젠가 나는 이 경험을 글로 쓸 것이다. 세상이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모비딕.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쓴 작가는 생전에 잊혔고 죽을 때조차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고래가 아닌 고래를 쫓다가 잊혀진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허먼 멜빌은 1819년 8월 1일 뉴욕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독립전쟁의 영웅이었고 아버지 앨런 멜빌은 성공한 수입상이었습니다. 어린 허먼은 특권층의 삶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11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앨런 멜빌은 극도의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그의 50번째 생일을 2달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허먼은 은행의 심부름꾼, 모피가게의 점원, 교사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큰 세계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시대가 오기 전에 많이 그리고 비통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가 파산하고 우리가 도시를 떠나기 전 그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리면 안 된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거의 목이 졸릴 지경이다. 1839년 20살이 된 멜빌은 리버프랭 상선 세인트 로렌소의 선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의 첫 항해였습니다. 1841년 1월 그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뉴베드퍼드 항에서 아쿠시넷 호라는 포경선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고래잡이는 큰 돈이 되는 사업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고래잡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배는 3년 반 동안 태평양을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포경선에서의 생활은 잔혹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고래 사냥, 가혹한 선장의 징벌, 끝없는 노동, 그리고 육지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고립감. 멜빌은 나중에 이 경험을 내 영혼의 하버드와 예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 목숨을 건 공포, 극한의 고통, 인간의 잔혹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18개월의 항해 끝에 아쿠시넷 호는 남태평양의 마르케사스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멜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인 토비 그린과 함께 배를 탈출했습니다. 두 사람을 탈출한 곳은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타이피 부족의 땅이었습니다. 나는 타이피에서 한 달을 지냈다.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다. 그저 야만적인 이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를 뿐이다. 그들은 다리를 다친 토비를 걱정하고 우리를 돌봐줬다.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전해졌다. 그곳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멜빌은 이후 호주 포경선 루시에노를 타고 마르케사스 제도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선상 반란에 가담하여 체포되고 감옥에서 복역한 후 1844년 10월 마침내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3년 8개월의 항해가 끝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멜빌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첫 소설 타이피는 1846년 출판되었고 그 책은 출판 즉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은 신선한 반문명적인 메시지와 이국적인 모험담에 열광했고 그는 하룻밤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멜빌은 연이어 오무, 마디, 레드번을 출판했고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1847년 엘리자베스 쇼와 결혼했고 미국 문학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표현해내지 못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쓰고 싶은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물은 늘 어딘가 뒤틀리고 내 모든 책은 엉망이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세상이 쉽게 잊지 못할 무언가를 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멜빌은 버크셔의 농장 에로우헤드에서 모비딕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글을 썼고 때로는 식사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멜빌은 모비딕을 통해 그의 모든 철학적, 종교적 사유를 쏟아부었고 점점 광적으로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나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내 악령들과 씨름한다. 내 생각들은 깊은 밤중에 가장 또렷하다.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점점 밤을 잊고 글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광적인 집필 과정을 우려했습니다. 1851년 10월 마침내 모비딕이 출판되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AF 선장이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흰 고래 모비딕을 향한 복수의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의 압도적인 힘, 선과 악의 경계,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다루는 철학적 서사시였습니다. 멜빌은 이런 심오한 주제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실험적 문체와 상징주의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사악한 책을 썼고 한 마리 양처럼 깨끗한 기분이다. 멜빌은 이 작품을 영혼을 바쳐 쓴 책이라고 불렀고 존경하는 친구 호손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는 대중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참혹했습니다. 멜빌은 지나친 학문적 과시에 빠져 이야기는 낭만과 사실이 뒤엉킨 난해하고 무질서한 혼합물로 전락했으며 미친 영어로 쓰여졌다. 이 책은 문학작품으로서나 인쇄된 종이덩어리로서나 가치가 없다. 작가가 자신의 열정에 휩쓸려 지루하고 불경스러운 책을 만들어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책은 악취를 풍기는 고래기름과 어리석은 잡담으로 가득 차 있다고 조롱했으며 멜빌은 파이프의 성공 이후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공격했습니다. 당시 미국 문학계는 단순하고 교훈적인 작품들을 선호했습니다. 엄격한 청교도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멜빌의 모호하고 심오한 질문들은 불경하게 여겨졌습니다. 독자들은 그의 첫 책처럼 가벼운 모험담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어둡고 난해한 철학적 질문들이었습니다. 모비딕은 상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비딕의 초판 3,000여 부 중 많은 부분이 팔리지 않았고 멜빌의 수입은 고작 $556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내 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책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주려 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한다. 모비딕의 실패 후 멜빌은 피에르 혹은 모호함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로맨스 요소를 가미해 폭넓은 독자층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1856년 11월 건강 회복을 위한 유럽 여행 중 멜빌은 리버풀 영사로 부임한 오랜 친구 나다니엘 호손과 재회했습니다. 자네의 작품은 우리 시대를 너무 앞서 있는 거를 언젠가 사람들은 이해할 걸세.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이제 소멸되기로 마음먹었네. 1866년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이룬 멜빌은 뉴욕 세관의 검사관으로 취직했습니다. 한때 문학계의 별이었던 그는 이제 하루 $4를 받고 배에서 내리는 화물을 검사했습니다. 개인적 불행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1867년 그의 맏아들 말콤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아 1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사들은 오벌사고였다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자살로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를 통해 생계를 잊지 못했고 세관에서의 삶은 단순한 생존수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된다. 세관에서 일하는 19년 동안 멜빌은 밤에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는 시로 관심을 돌렸고 클라렐, 존 마르, 티모레온 등의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역 없이 말해진 진실은 언제나 거친 가장자리를 가질 것이다. 1886년 67세가 된 멜빌은 세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세상은 그를 기억 밖으로 떠나보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작품 빌리버드를 집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설은 그의 죽음 후 33년이 지나서야 처음 출판됩니다. 1891년 9월 28일 72세의 허먼 멜빌이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죽음을 단 한 달락으로 다루었고 모비딕의 제목조차 잘못 표기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몇몇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했을 뿐 미국 문학의 거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 문단은 그의 죽음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멜빌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30년이 지난 1920년대 문학학자들이 19세기 미국 작가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젊은 학자가 우연히 모비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옥불에서 태어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작품이며 위대한 아편의 꿈처럼 읽힌다. 레이먼드 위버는 모비딕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단순한 모험소설이 아니라 미국 문학의 걸작임을 깨달았습니다. 1921년 그는 허먼 멜빌 신비주의자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것이 멜빌 르네상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멜빌의 작품들은 재출간되기 시작했고 학자들과 비평가들은 그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고래잡이에 관한 오래되고 모호한 장르 혼합소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슈메일이요. 몇 해 전 지갑은 텅 비고 육지에서 할 일도 없어 바다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미국 문학의 거장,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가장 위대한 탐구자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허먼 멜빌.
세상이 그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시대를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결국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었고 그의 작품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